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10분 늦었네요. 제가 지각했습니다. 일찍 출발했는데도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다음 주 좀 더 일찍 출발해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의 인간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유대교의 인간관과 그다음에 바울의 인간관 이것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바울의 인간관은 비관적 인간관이다. 비관적 인간관. 왜 그렇죠? 왜 비관적이죠? 네. 내가 이것을 원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원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것을 행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소위 말하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거하는 죄죠. 거하는 죄의 노예 상태다. 노예 상태. 내 안에 거하는 죄의 노예 상태. 그에 비하면은 유대교의 인간관은 어때요? 낙관적 인간관입니다. 낙관적. 왜 낙관적 인간관이냐면 인간 내부에 악한 성향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악한 성향은 곧 뭐죠? 이거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성향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 이거죠. 죄. 해결책은 율법이라 했죠. 율법. 율법이 해결책이어서 율법을 가르쳐서 내면화시키면 된다. 내면화된다라는 거는 뭡니까? 율법을 막 완전히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율법이 내 안에 완전 녹아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지금 많이 출석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일일이 인사 못 드리지만 미국에서도 푸른 하늘 H님, 사기 미국, 감사합니다. 장양호, 또 명M님, 삼기 미국, 이성호, 사기 등등,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면 되는데 해결책은 율법을 가르치는 건데 뭐 어렵지 않다요. 어렵지 않다. 인간은 율법 가르치면 율법을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바울은 내가 율법을 알아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은 충분히 행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유대교의 인간관이에요. 유대교 인간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다 그랬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은 선과 악을 인지할 수 있느냐? 인간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은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라고, 예스라고.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왜 인간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있죠?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은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죄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선과 악을 인지하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야. 그 선을 행할 수 있냐? 우리말로 하면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인식했으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면 인간이 그거를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랍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또 yes. 바울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노예요. 노. 안 된다 이거야. 인간이 내가 율법을 알고 있고 내가 율법을 행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는 죄, 이 내 안에 거하는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거야.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복음입니다. 복음의 인간관. 유대교와 기독교 복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1번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 선과 악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식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유대교 랍비들도 인식할 수 있다. 또 우리 기독교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이 선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교는 yes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no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비관적이다 이거예요. 비관적이다. 이게 노니까. 유대교는 왜 낙관적이에요? 이게 다 yes란 말이에요. yes.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선한 행위를 하면서 성자 성녀가 다 될 수 있어. 복음이나 바울의 인간관은 그렇지 않다. 비관적인 인간관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유대교, 이건 유대교는 이제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건데 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종교는 100%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를 no라고 대답해버리면 이거 율법주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르쳐서 인간이 선과 악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지한 인간이 이 율법이나 혹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여기 no라고 대답하면 율법주의 종교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행할 수도 없는 걸 왜 가르치냐고요. 행할 수도 없는 걸.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 종교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모든 종류의 율법주의 종교는 이게 낙관적 인간론을 갖고 있는 거야. 율법 행할 수 있어 인간이 충분히 행하고도 남아 걱정할 거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양옥 성도님, 언론들의 거짓과 악으로 인해 잠시 무엇이 선이고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므로 울며 저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 회개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구했어요. 예. 우리가 선과 악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이놈의 언론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고 구라를 쳐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그래.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질문에 yes라고 대답해야지만이 율법주의 종교가 성립되고요.
도덕도 그랬대. 도덕주의, 도덕윤리, 철학.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인간의 그 철학은요, 이 도덕 철학, 윤리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의 이런 인간 이해를 보면요, 전부 다 낙관적이에요. 인간은 얼마든지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이라는 게 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뭐예요? 낙관적 인간관에 기초한 거야.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윤리적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만 하면 윤리를 가르치면 돼. 윤리를 가르치면 돼. 여러분 학교에서 그 학생들 애들한테 윤리 시간이 있고 윤리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윤리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배우면 예? 애들이 다 윤리적 인간이 돼버려요? 예? 그러냐고요. 이 도덕 철학이나 윤리 철학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낙관적인 거예요. 비관적이지 않죠. 근데 복음은요, 윤리, 도덕, 율법 다 똑같다. 이거 백나 가르쳐봐야 인간은 윤리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본성이 그렇다. 왜? 내 안에 거하는 죄. 이것도 역시 욕망이라 그랬죠. 이 욕망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틀어주고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욕망과의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돼서 엎치락뒤치락 한다 그랬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완벽한 승리라는 거는 기대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요 대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어요? 네. 자, 잘 이해하셨으면은 그 저기 채팅창에 1번 1이라고 숫자 1번으로 보겠습니다. 다 이해됐다 1번, 이해 못했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네? 아무도 1번 안 누르시네. 다들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강의. 자, 다 이해하셨다고 간주하고. 자,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비관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여기 저 비관적 인간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비관적 이제 1번 막 올라오기 시작하네. 1번 막 올라.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 비관적 인간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비관적 인간관에서 정치 이론과 경제 이론이 나오는 건데 경제 이론은 뭐가 나왔냐면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시장 경제 제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정치 이론도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정치 이론은 뭐가 나오냐면 보수주의 정치 이론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제 이론과 정치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이라는 게 모든 학문의 근본이고 인간론이라는 게 정치 이론과 경제 이론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울의 인간론을 이해하시면 경제 이론, 정치 이론 이게 그냥 다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간은 비관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 바울 신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말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거야. 비관적 인간론이 다 포함된 거야.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 뭐예요? 욕망. 욕망의 노예 상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인간이 전부 다 100이면 100 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막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난장판 되죠. 난장판. 그죠? 이 세상이. 제가 이제 자주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이 동네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뭐 7살, 8살, 9살 그 무렵에 여기 상월곡동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테레비 그때 흑백 테레비죠. 테레비 뉴스를 보면요. 거기 어떤 뉴스가 자주 나왔냐면 이 두부에다가 횟가루를 넣어서 만들어 파는 그 두부 공장 사장님을 경찰이 잡아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왜 횟가루 넣냐면 횟가루를 두부에 넣으면요 두부가 단단해져요. 근데 단단한 두부는 더 좋은 두부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건강에는 아주 안 좋죠. 횟가루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 이거예요. 욕망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횟가루에 두부를 넣는, 두부에 횟가루를 넣는 거예요. 두부에 횟가루를 막 넣어요. 막 팔아요. 이런 짓을 두부 장사만 두부 만드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콩나물은 어때요? 콩나물. 콩나물에는 농약을 막 아니야 화학 비료 이런 거 막 그냥 들이부어가지고 그죠? 범벅을 만들어서 막 키우는. 그러면 콩나물이 막 자라요. 굵기도 막 굵고 막. 그러니까 모든 이 생산품에 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건을 막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래. 중국이. 내가 요새는 중국 못 가는데 시진핑이 때문에 예전에 강의하러 중국 교회 저기 지도자들 성경 가르치러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면 교수님 이거는 절대 먹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은 뭐 이런 뭡니까 묵 같은 거 있죠. 묵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건데 그게 원래 곡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화학적으로 뭘 넣어서 만든다. 몸에 아주 안 좋죠. 중국의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기름이에요. 기름. 식용유. 식용유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최악의 사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면 이 하수구에 그 기름이 껴가지고 막히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기름 많이 쓴다며. 기름을 막 버린다고 하수구에. 그러면 하수구에 기름이 막 둥둥둥 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기름을 퍼올려요. 이렇게 퍼올려. 하수구에서. 그걸 가져가서 그거를 거르는 거로 거른 다음에 그걸 끓여요. 끓여가지고 그 거기에서 또 기름을 만들어서 병에 넣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파는 기름인데
식용유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수구에서 만든 거야. 하수구에서. 그게 뉴스로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식이죠. 그죠? 내가 그래. 욕망. 돈 벌어야겠다. 뭐 몸에 안 좋은 거 막 넣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게 제가 경험한 1970년대 상황인데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2024년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두부 사는데 이거 횟가루 넣었나 안 넣었나 고민하면서 사세요? 네? 걱정하면서? 그렇게 안 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두부 사다 막 먹잖아요. 왜?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야? 1970년대 두부 공장 사장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에? 이 두부 공장 사장들은 다 선한 존재라서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음식에다가 뭐 이런 이상한 거 넣고 나쁜 거 만들고 엉터리로 만든 거는요.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법 뭐 그런 거예요. 식품 안전 관리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두부에 햇가루 넣었다? 그럼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번 돈을요 다 압수했어요. 다 압수하고 그다음에 벌금까지 때려가지고 그 식구들 완전히 거지 만들어 버렸다고요. 뭐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법이란 건 뭐냐면 게임의 룰이라 그러죠. 게임의 룰. 경제활동의 규칙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경제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법.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들은 다 뭐예요? 경제활동의 규칙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걸 다 일일이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니까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횟가루를 넣을까? 만약에 걸리면 감옥 가고 우리 집은 완전 알거지 되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내가 너무 위험한데 그거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합법적으로 몸에 좋은 도구를 내가 잘 만들어서 더 맛있게 더 좋게 또 싼 값에 잘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더 유리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법이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도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두부공장 사장들 모아놓고 윤리교육, 도덕교육, 율법교육 시켜서 도덕 지키라고 그렇게 갖고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인간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관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서구 사회는 이 시장경제 체제라는 걸 만들어 올 때 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본 거냐면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 욕망을 모든 인간이 무분별하게 추구하면요 짐승만도 못해요. 이 세상이 진짜 먹고 먹히는 밀림 정글이 돼버린다고요. 예, 동물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다? 법을 만드는 법. 강력한 법. 처벌. 그래서 의회를 만들고 서구 역사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만들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은 꼭 뭘 만든 거냐? 제도를 만든 거예요. 제도. 시스템. 이 제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제도라는 거는 이건 하나의 제도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제도라 그러잖아요. 제도, 시장경제제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제도라는 거는 서구 사회에서 사실 이 시장경제제도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법을 계속 법을 만들면요, 이 인간들이 또 그 법을 피해가요. 그래갖고 또 그 법을 피해서 나쁜 짓을 또 한다고. 그러면 또 그걸 못하게끔 그 구멍을 또 막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빠져나 구멍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타이트하게.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욕망? 마음껏 추구해라. 마음껏 욕망을 추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망을 마음껏 추구해라. 욕망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욕망을 마음껏 추구해라. 그러나 이러한 법을 지키면서 너희가 욕망을 이 제도 안에서 마음껏 추구해라. 그럼 어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나쁜 결과가 올까요? 좋은 결과가 올까요? 시장경제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좋은 결과가 온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두부 장사가 있고 콩나물 만든 사람이 있고 여기 빵 만든 사람이 있고 이제 있는데 다 시장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열심히 욕망을 추구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값에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돼요. 그러면 서로 그 교환을 하면서, 그죠? 내게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술을 개발해요. 기술. 기술. 그 다음에 노동의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죠? 기계를 도입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량 생산해.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할수록 더 값이 싸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쓴 돈을, 내가 번 돈을 내가 그날 다 술 먹고 막 이래갖고 다 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돈을 벌면은 그거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냐면 검소한 삶. 검소한 삶. 그래서 근면은 뭐야? 근면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동의 효율을 높이고 기술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검소한 삶을 살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또 재투자해. 재투자. 그래가지고 점점 나는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물론 경쟁이 있죠. 경쟁이 있지만 그 경쟁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값에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 그래서 생겨난 게 이 시장경제제도예요. 그러면 이 시장경제제도라는 거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은 욕망의 노예다. 이건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이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법을 잘 만들어서 제도를 아주 잘 디자인해서 이놈들이 딴짓 못하게끔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열심히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가 온다. 그래서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면요. 어떤 나라가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시장경제제도.
그래서 이 시장경제제도에서는 욕망이란 거를 곧 죄라고 보지 않는다 했죠. 제가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욕망이 곧 죄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원칙입니다.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니고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죄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시스템을 말하면 뭐예요? 그 율법은 곧 이런 경제법이에요. 경제법. 이 경제법을 어기면서 네가 재물을 추구하면은 그건 죄다. 그건 감옥 간다 이거야. 벌금 때려 맞고. 하지만 네가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네 욕망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는 거는 합법이다. 합법이다. 그 원칙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 거예요.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법을 어기면서 욕망 추구하는 게 죄지, 법을 지키면서 욕망 추구하는 거는 그런 얼마든지 우리가 장려해야 되고 칭찬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칭찬해야 된다. 법을 지키면서 욕망 추구하는 건 칭찬해야 돼요. 근데 이 욕망이란 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면, 비유하자면은 원자력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원자력. 여러분, 원자력 에너지가 이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정답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답니다. 무슨 말이냐? 원자력을 잘 활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을 잘 컨트롤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싼 값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싼 값에 전기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싼 값에 뭐 가전제품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력을 가지고 또 파괴적으로 사용하려면 핵폭탄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저 자식은, 김정은이는 원자력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할 생각을 안 하고 핵폭탄이나 만들어서, 예?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위협이나 하고 미국 위협이나 하고 말이야, 이 자식은. 그런 생각이나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똑같은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자력 핵발전소 만들어서 돌린다. 그러면 원자력은 뭐야? 이거 위험한 거죠.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위험한 거를 시스템,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 위험한 거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긍정적인 좋은 선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전기 같은 거. 그러면 그 제도는 뭐예요? 원자력 핵발전소 같은 거. 그 핵발전소는 원자력의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래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전기가 생기게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은 위험한 거지만 똑같아요. 욕망이란 건 위험한 거지만 이 욕망을 잘 컨트롤하면은, 원자력 에너지를 잘 컨트롤하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 문제는 뭐예요? 그 컨트롤하는 제도고 그 법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이 욕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도예요. 제도.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제도. 그래서 이 서구 사회는 17세기도 그렇지만 17, 18세기 때부터 이 시장 경제 제도가 서서히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이죠. 몇 세기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파괴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가
생기게 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골몰해서 만들어낸 게 이 시장경제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경제 제도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방임주의라 그래요.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모든 것을 시장에서 결정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유방임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버려 두면 되는 게 뭐냐면 상품 가격이에요. 상품 가격. 상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시장에 물건을 내다 던져 놓으면은 지네들끼리 서로 막 경쟁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라는 거를 모든 생산자들이 이렇게 쫙 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두부를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 파는데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50개밖에 안 팔린다. 그러면 그걸 인식하고 있는 두부공장 사장이 그 다음날 200개, 300개 만들겠어요? 하루에 50개밖에 안 팔리는데?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겠냐고요.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은데 바보같이 200개, 300개 만들어 팔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팔아요. 조절을 해, 조절을. 아, 하루에 50개밖에 안 팔리네? 그러면 한 55개 정도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래서 항상 모든 생산자들은 소비의 패턴이나 이런 소비의 경향을 보고 생산량을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가 야, 너 하루에 뭐 몇십 개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다 결정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방임주의.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그게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 그러니까 시장경제 제도는 내버려 두는 게 사실 중요한 원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한 단계 위에 뭐가 있냐면요, 의도로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만드는 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뭐 다듬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그렇죠. 제도라는 게. 아니 그냥 내버려 두면 법이 저절로 생겨요? 예? 내버려 두면 시장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법을 막 만드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의도로 가지고 이거를 디자인을 하고 이거를 잘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사실 저절로 생긴 건 아니에요. 저절로.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잘 디자인한 거예요. 이게 시장경제 제도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경제 문제는 내버려 두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경제 문제는 무작정 내버려 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깊은 관찰을 하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중요한 거예요. 국회가. 우리가 이제 4월달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까지 이 법을 잘 만들어 왔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근데 이제 문재인 때부터 이제 개판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국회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놈들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 획득하면서 그 사이에 4년 사이에 만든 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025개 만들었다. 4025개. 그거 다 세봤다고요. 어떤 분이 검찰 출신인데 사회운동하시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그걸 다 추적해서 세보니까 4025개를 만들었대요.
지난 4년 동안. 근데 그 안에 별의별 악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악법들이. 지방의회 조례는 8만 개를 만들어요. 8만 개. 지방의회는.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이. 그래서 이 법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다 무너뜨리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법을.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 중대재해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회사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재해를 당하면요. 사장이 감옥 가는 법이에요.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회사 망하게 하는 법. 그런 거 만들었다면. 그거 지금 통과돼서 지금 시행 들어갔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서 이 제도를 다 망가뜨리는 이 국회.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또 민주당이 저기 다수가 되면요. 이 새끼들이 여기다 이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또 우리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법을 4천 몇 개를 또 만들 거라고요. 이 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법이 결국 제도를 결정하는 건데 이런 악법을 만들면요. 제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 진짜 이번에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예? 이거 해놓은 거야. 이거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 공산주의 제도라는 거, 시장경제제도에 반대되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뭐야? 계획경제라. 계획경제. 계획경제는 뭐냐면 국가가 모든 경제를 계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얘네들이 모든 걸 국유화하려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장경제 제도를 뒷받침하는 경제로는 고전경제학이다. 고전경제학. 고전경제학 뭐 리카르도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한 게 고전경제학이죠. 이 고전경제학이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경제학에 반대되는 경제학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치경제학이라고 해요. 정치경제학. 이 정치경제학은 누가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막스가 만든 거예요. 막스, 칼 막스가. 그래서 정치경제학이 뭐예요? 공산주의 경제이론이에요. 이 정치경제학은 이제 막스의 자본론 같은 책에 다 집대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과서예요. 예. 예, 우리 저기 채팅창 보니까 임마누엘님 기가 막힙니다. 분통 터집니다. 열불납니다. 회사가 망하게 하는 악법을 만들다니 열불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나라 경제를 지금 그러니까 이 조그만 사업장, 뭐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당에서 그 종업원들이 조리실에서 조리하다가 뭐 가스 같은 것도 있고 칼도 있고 막 뜨거운 물, 기름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 하다가 재해를 당하면 그게 이제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게 사업주가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겁나서? 회사? 이런 거? 못해요. 기계가 막 척척척 돌아가는 그런 회사. 중소기업 사장들은 이제 다 감옥 가고 하고 회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무리 재해를 방지한다. 그 재해를 그렇게 한다고 재해가 방지되겠어요? 재해를 막는 다른 방법이 있죠. 사장 감옥 보낸다고 그게 재해가 하여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정치경제학 막스주의 자본론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욕망이 문제라는 거야. 걔네들도. 인간의 욕망이 문제인데 특별히 자본가들의 욕망이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자본가들.
자본가들이 욕망 때문에 물건을 막 그냥 착취해가지고 노동자들 착취하고 물건을 막 생산하고 해가지고 예, 결국은 공황, 경제 대공황 같은 그런 공황이 막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 갈등이 심화되어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 막스는 욕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욕망이 문제라는 거는 아담 스미스도 뭐 욕망이 문제라는 건 알아요. 근데 막스는 이제 해결법이 틀린 거예요. 욕망이 문제인데 해결법은 뭐냐면 욕망을 제거하는 거다. 제거. 이게 해답이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느냐? 소유 제도를 폐지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하는 거다. 소유 제도가 폐지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무엇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뭘 내가 소유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니 소유할 수 없는데 욕망을 추구하겠어요? 못한다 이거예요. 그 막스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 여기 수술을 해서 욕망을 뭐 제거한다 백과수술 그렇게 불가능하죠. 욕망 제거는. 그런데 막스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뭐냐면 소유 제도를 폐지하면 된다. 그래서 공산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소유 제도가 폐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 다 폐지된다. 무슨 말이야? 다 국유화하는 거. 국유화. 모든 땅을 다 국유화해요. 모든 건물을 다 국유화해요. 아파트 다 국가 거다. 다 공공 건물이야. 공적 건물. 공공주택이야. 공공주택.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공주택 민주당 정부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아 공공주택 좋은 거다 그러죠. 말이 뭐예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거.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집과 아파트가 다 공공주택이 되면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하튼 집도 내가 소유할 수 없어. 자동차도 다 국가 거야.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국가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 이거야. 네?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망이 없어진다. 그건 사실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욕망 추구를 아예 못하게 해놓으니까. 출근해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출근을 하거든요. 공장은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가서 이제 출근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나 안 하나 월급은 똑같이 준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조카가 그 예전에 카자흐스탄 아시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가겠다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옛날에 구소련 그 지배받았던 나라잖아요. 사회주의가 끝났는데 문화는 계속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 외국인 학생으로 이제 그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 같은 서류 하나 띄려고 사무실 가서 신청을 하면은 그 받은 다음에 직원이 이거는 저쪽 사무실 갖다 주라 그러는데 글로 갖다 주면은 저쪽에서 이쪽 갖다 주라 그러는데 서로 미루는 거야. 귀찮다고. 그러다가 막 얘기하면은 알았다고 나도 가라 그러면 내일 오라 내일. 그래서 하루 있다가 가면요 안 해놨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 놓고 내일 돌아 또 내일. 그래갖고 일주일이 지나간대요. 나중에 화가 나서 막 뭐라고 그냥 하면은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만들어주는데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 정도로 게을러 터진 인간들이 구소련
그러니까 옛날 소련 시대는 어땠겠어요?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구소련이 왜 망했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NHK에서 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제 개인 견해가 아니고 NHK에서 일본의 그 소련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소련이 왜 망했냐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뭐냐면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노동을 안 하고 보드카를 마셨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보드카 마시고 있는 거 오전 내내 모여서 회사에서 왜? 이거 내가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보드카 마셔도 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이래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러시아 소련에서 신발 공장에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계획 경제니까 국민들의 머릿수를 세고 1년에 필요한 신발 개수를 세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야 너희 공장에서 몇 개 만들어 이렇게 할당이 떨어진 거야. 계획 경제는 항상 국가가 몇 개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해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걸 조정하는 기능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바보짓이죠. 그래서 몇 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왼쪽 신발만 예를 들어서 10,000개 만들어니까 왼쪽 신발만 10,000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쪽에서 야 미친놈들아 오른쪽 것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오른쪽도 이제 10,000개를 만들어서 10,000켤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이즈가 다 똑같아. 전부 다 270짜리만 10,000켤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인민들이 그걸 신을 수가 있어요? 다 무조건 270 다 신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이.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도 낭비되고 노동력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 사는 나라. 왜? 아무도 욕망 추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욕망 추구를. 그거를 뭐라 하냐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로의욕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 추구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면요. 인간은 일을 안 해요.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발전이 없고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제도,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시장 경제제도라는 게 다 뭐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지난주에 욕망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역기능은 뭐예요? 욕망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거. 그 역기능이죠. 그러나 순기능도 있다 그랬죠. 그거를 유대교 랍비들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욕망이 없으면 아무도 집을 짓지 않고 욕망이 없으면 아무도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는다. 그죠? 그 욕망이란 거를 이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없으면 안 된다. 욕망이란 걸 인간이 추구할 수 있게 놔둬야 그래야 인간이 발전이 있다. 이걸 어떻게 발전하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건 제도가 해결한다. 법과 제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시장경제제도다. 우리가 맨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장경제제도가 알고 보면 뭐에 기초한 거예요? 비관적 인간론에 기초한 겁니다. 비관적 인간론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7장.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가장 인간에게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제제도 제가 경제제도만 지금 얘기했습니다. 경제제도가 결국은 뭐다? 이런 비관적 인간관, 그러니까 성경적 인간관이야. 성경적 인간관에 기초했을 때에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패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정치제도에서 얘기했습니다. 정치제도. 그 경제제도도 이 비관적 인간관의 기초에 있다면 정치제도는 어때? 정치제도. 정치제도는 뭐냐면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제도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거를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쭉 만들어 올 때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에는 그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제 대표적인 게 영국식 스타일이죠. 영국 스타일. 또 프랑스 스타일이 있어요. 프랑스 스타일. 뭐 독일 스타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은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프랑스의 민주주의 제도가 상당히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특별히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정치 제도의 발전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면에 이 정치가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봤냐면 결국 뭐냐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시스템은 역시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에 초점 맞춰서 만든 거예요. 특별히 이거를 제일 많이 강조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제도는 비관적 인간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비관적 인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미국 정치 제도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대통령 이건 수상이건 하여튼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면 대통령을 뽑아놔도 그놈도 죄인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놈을 뽑금 저놈을 뽑금 하여튼 대통령으로 그놈을 뽑아놓으면은 그놈도 죄인이고 그놈도 뭐야? 욕망. 대통령. 이 대통령도 누굴 뽑건 간에 대통령도 욕망의 존재예요. 욕망. 근데 대통령이란 거는 권력을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중심 제도에서 대통령이 제일 큰 권한 갖고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든 인간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대통령도 욕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데 죄인인데 그러면 그놈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면은 그 권력을 사용해서 악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깊이 인식한 사람들이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라 그래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니까 다 기독교 전통에 완전히 깊이 잠겨 있는 분들이고 기독교를 너무나 잘하고 성경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미국의 정치 제도를 만들고 미국을 건국한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대통령이건 주지사건 시장이건 뭐 국회의원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을 주는 건데 이놈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사적 욕망을 위해서 악용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럼 큰일 나죠.
이재명이 대장동 해먹는 거 봐요. 예? 어제 유동규 씨가 그 저기 텔레비 인터뷰 나온 거 잠깐 봤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대장동 사건의 그 돈 중에 400 몇십억은 이재명의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0 몇십억은요 거기서 별거 아니에요. 수천억을 해먹었는데 겨우 400 몇십억. 그럼 10분의 1도 안 되죠. 여하튼 이재명이가 대통령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고 성남시장 그죠? 성남시장 할 때 해먹은 게 그 정도예요. 성남시장의 권력으로 해먹는 게 8천억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죠. 맘만 먹으면 해먹는 거야. 자기 권력 사용해서. 이거 어떡하게 어떻게 하게. 저놈을 대통령을 시켜놨으면요. 전국을 다 해먹었을 놈이에요. 이재명이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전국을 다 대장동으로 해먹을 놈이라고 저놈이. 대통령 뽑아놓았으면. 다행히 대통령 안 됐죠.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 대장동처럼 해먹었을 거라고 이놈들이. 죽일 놈들이지.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통령도 욕망의 존재고 성남시장도 욕망의 존재고 다 이런데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냐.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고민하면서 만든 게 미국의 정치제도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도 법이 납니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을 만들어. 무슨 법이냐? 정치제도에 관한 법인데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직권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놔요. 법으로. 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도 따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대통령은 요것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무한정 사용할 수 없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국가가 너에게 국민이 너에게 준 권력은 요런 용도로만 사용한다. 이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로 절차법을 말해요. 절차법은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는 뭐냐면요. 네가 뭘 하고 싶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은 그거를 심사하는 거야. 심사.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관이. 그래서 국회가 뭐 입법기관이 심사를 하든 뭐가 심사를 하든 심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절차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마음대로 뭐 막 이렇게 하기 아니고 대통령도 뭘 하고 싶으면 절차를 밟아야 돼. 근데 절차가 복잡하고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절차를 밟을 때마다 견제하는 세력이 견제를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 있으면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지시키는 거예요. 권력 행사를 중지시켜요. 그 절차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는요. 절차법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재판을 할 때 패소하는 경우에 상당 부분이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든지 교회 분쟁도 그렇죠. 교회 분쟁도 교회 안에 싸움이 났는데 뭐 공동의회를 했는데 공동의회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의회 결정은 무효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재판에서. 근데 이 절차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권력을 가능한 한 분산시키는 거예요. 권력의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에 혹은 한 인간에게 가능한 한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끔. 그래서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이거 삼권 분립이라 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예. 이게 다 권력을 나눠 놓는 거예요. 권력을 나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거죠. 근데 문재인 때 어떻게 했어요? 입법부를 장악했잖아요. 견제가 안 되잖아요. 국민이 그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야, 국민들이. 예? 너희들 마음대로 해먹고 싶은 대로 다 해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법부 어떻게 됐어요? 사법부는 그 안에 뭐 우리법 연구 이래가지고 그놈들이 예? 쿠데타 일으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서 대법원장부터 뭐 법무부부터 해서 다 그냥 장악해가지고 예. 사법부도 개판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권력의 분산이 아니고 삼법 분립이고 삼법이 그냥 삼권이 완전히 합치가 돼버린 거예요. 합치가.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력의 분산이라는 거는 뭐 입법, 사법, 행정 그것만 분산된 게 아니고 모든 시스템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가능한. 그래서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끔 해놓고 그거를 이제 견제하게끔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예.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주면은 그 권력을 악용할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미리 그 권력을 악용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이가 더 대장동 해먹는 거 저런 거 보면요. 아직 법이 허술한 거예요. 법이 허술한. 이번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그 법의 허점은 뭐였냐면 성남시 토지개발공사를 성남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토지개발공사가 그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렇게 내규를 만들어 놓고 토지 개발을 한 건데 그거를 이재명이가 구두로 말로 지시한 거예요. 지시. 근데 그거를 만약에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으로 해서 그 서면으로 시장이 그걸 요청하면은 그게 성남시 의회로 넘어가서 성남시 의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준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 그게 남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됐으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거야. 이재명의 책임 소재가 맞는 거야. 근데 시장이 그냥 말로 구두로 야, 그 초과이익 환수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만들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증거가 없지. 지금 증거라는 게 뭐야? 증인밖에 없는 거야. 증인. 그 얘기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일본 또 죽었잖아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항상 견제를 하려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문서화돼서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증거가 남는다고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 안 한다고 해서 이게 특정 개인들이 수천억을 해먹게 해놨어? 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금은 증거가 없으니까 난 모른다. 난 모른다. 나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다. 너 저쪽 애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을 해도 그 증명이 지금 어려운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그런 법은 안 만들고 예? 지방의회가 그런 법은 안 만들고 쓸데없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법이나 만들고 자빠졌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국회의원이고 뭐 시의회 의원이고 간에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생각도 안 하는 거고. 민주당 놈들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뭐 싸우는 것도 싸우지만 그 뭐야 악법을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국회 들어가서 싸울 때는 악법을 만드는 걸 막고 일단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드는 그런 데다가 이제 초점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 저 공천하는 거 보면요 답답하죠.
저 인간들이 과연 그런 책임의식 가지고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법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 제도라는 것도 결국은 뭐야? 비관적 인간론에 기초해서 디자인을 한 건데 특별히 제가 아까 이제 보수주의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보수주의는 뭐가 보수주의냐면 이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데 반대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원래는 왜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영어로 컨서버티즘이라고 해요. 컨서버티즘 영어의 컨서브 그 뭐야 보존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 컨서버티즘인데 이 보수주의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면 지금 현재 제도는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하면서 만든 거고 그걸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새롭게 또 법을 만들고 제도를 잘 디자인해 가면서 그러니까 손질을 해온 거예요. 제도에 자꾸 손질을 해가면서 다듬어 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이 제도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도 안에는 우리 선배 시대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 제도 안에 녹아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갑자기 이거 틀렸어 그러면서 이 제도 다 집어쳐 하고 다 갖다 버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제도를 갖고 들어와서 시행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란 거예요. 근데 기존 제도를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뭐야? 그게 혁명이에요. 혁명.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혁명에 반대하는 거야. 모든 종류의 혁명. 이건 안 된다. 제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고 기존의 시스템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 처음부터.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손질을 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뭐야?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이미 인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도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이거를 다 갖다 버리고 또 새로운 거 뭐 혁명해가지고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그걸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다듬어가는 과정도 힘든데 근데 보세요. 공산혁명 해가지고 다듬어 가기는커녕 망했잖아요. 망했어 저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망한 시스템인데도 그걸 가져다가 또 한번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념 논쟁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회주의 하자는 거 아니에요. 혁명하고 나 때려 부시고 새로 시작하자 무에서 뭐 이렇게. 근데 보수주의 뭐야? 그 위험한 생각이다. 그 보수주의는 그러면 개혁의 모든 종류의 개혁에 반대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수주의도 개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개혁하냐면 다 때려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 그렇게는 안 해요. 보수주의는 어떻게 개혁하냐면은 서서히 조금씩 문제가 아직 있어요. 지금 현재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다 이거야. 100%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다. 계속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쉽게 말하면 땜빵을 하는 거죠. 땜빵. 보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치는 거야. 그걸 좀. 그래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걸로 또 하고. 최대한의 그 고통을 줄이면서 개혁을 해나가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 정치 이론은
기본적으로 비관적 인간관은 기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낙원을 건설할 수 없다 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근데 이 공산주의로는 뭐예요?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자는 거 아니야.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누가? 죄인들이. 욕망 덩어리인 이 인간들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이 좌파 이론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좌파들은 항상 뭘 주장하냐면 이상주의래. 이상주의. 이놈들은 이상주의자들이야.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 그러면 우리 보수주의 정치 이론은 뭐예요?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리얼리즘. 그래서 보수주의 정치론은요, 허황된 걸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제가 대통령 되면은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낙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주의죠.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기 또 미친놈 하나 나왔네. 저놈이 또 사기치려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평등한 나라 만들 수 있냐?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은 항상 좌파로 가요. 근데 현실주의는 뭐냐면 현실주의 대통령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요. 이 대통령 후보는 여러분 제가 뭐 정의사회 만들겠습니다. 평등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연설 안 해요. 뭐라고 연설하냐?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 절대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저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보다 조금 더 정의롭고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평등하고 지금보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제가 만들 테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보수주의 정치가예요. 그게 현실주의라고. 현실주의. 우리 사기 안 친다 이거. 예? 그런 허황된 꿈을 막 걸면서 예? 우리가 낙원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이 낙원을 만들려고 하면요 항상 뭘 만드는지 아세요? 생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생지옥.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 예? 막스 이론에 따라서 공산사회 만들고 뭐 낙원 만들겠다 해놓고 뭘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낙원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목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 땅에서 우리 같이 만들자 이렇게 선동한 놈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비관적 인간론을 갖고 있고 비관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치론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인의 정치 이론은 항상 뭘로 가게 되냐면 자유민주주의고 그다음 뭐야? 보수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네, 우리는 인간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네. 또 이놈들이 막 뭐 새로운 법 만들어서 이거 바꾸자고 또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보는 거야? 저놈들이 또 뭘 해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사기 치려고 그러는 거야. 왜 또 이거 법을 바꾸자고 난리야. 이 제도가 지금 그래도 괜찮은 제도인데 뭘 이렇게 불만이고 그것도 뒤집어 엎자는 거야. 저놈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막는 거야. 막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게 뭐야. 그게 보수주의 정치론. 우리 자유통일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기독교 복음의 뿌리를 둔 정당이고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이런 보수주의 정치 철학 이런 이론 근데 우리가 근거에 있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치와 경제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삶이란 것이 다 하나로 통합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우리가 토론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되게 하시고, 또 그 교회는 이런 기독교적인 보수주의 정치 철학, 또 경제 이론을 잘 이해하고 이 시스템을 잘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